다들이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저는 엄마께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업하는 사람을 피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과 나빠질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냥 직장에서 충실히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라고 자주 이야기하셨죠. 저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피하게 되었지만 제 나이가 1000을 넘어선 해부터는 소개팅이 자주 들어왔어요.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있었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사업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집에 안 들어오시는 날들이 많아져 힘드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회사를 다니는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재밌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고 남편은 36살이었어요. 둘 다 어리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처음에 남편이 형제에 대해 말을 안 해줘서 저는 외도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외동이 아니라 보니 외동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 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에 대해 말을 안 해서 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상견례를 뜨거니 남편처럼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재미있는 분 같았는데 남편이랑은 조금 서툴러 보였어요. 아무래도 형제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툴러 보인다 해도 저는 딱히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살아보니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남편은 결혼한 후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닌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만둔 적도 있었으니까 말 한마디는 그랬어요. 막내라 그런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길래 남편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회사를 금방 그만두는 거야? 물론 이상한 곳이나 그러면 그만둬야 하는 게 맞지만 당신은 너무 자주 그러잖아. 1년 정도는 다니고 나서 그만둬도 늦지 않잖아. 당신이 계속 그러니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뭐 당신한테 피해준 적 있어? 아니, 이번에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시키잖아.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하려 해도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고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남편은 항상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윗사람과 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들어보면 윗사람과 충분히 대화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이기 때문에 참고 버텨보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적응해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어떻게든 생활비 벌어서 보내주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별말 할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 잔소리가 많아서 형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아버님이 말이 많으신 스타일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편을 보니 형이 청구를 해주는 부분들도 듣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되셨을 텐데
그래서 형제 사이가 좀 서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들이 반복되니 결국 백수 기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거의 반년 넘게 재취업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어디에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 회사가 금방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은 다시 실업자가 되었죠. 처음에는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회사를 안달에는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아놓은 돈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쓸 돈이 없게 되었어요. 또한 저 혼자 번 돈으로 둘이서 생활해야 하니 아무래도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이나 다른 분들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얼굴에 티가 나 있었나 봐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슬쩍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니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속에 쌓아놓고 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털어놨어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계속 직장을 못 구해서 저 혼자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번에는 직장을 구한 줄 알았는데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다시 실업자가 되었거든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요즘 난 늘 집에만 있어? 남편님, 저를 설득해 주세요. 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새 직장을 찾아보라고 해주세요.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새 직장을 찾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서 우리 생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힘겨운 상황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아주버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사업가시라 제 남편이 취직하지 못한 상황이라 아주버님께서 회사에 데려다 주어 새로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 하셨대요. 내 동생이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동생이 집에서만 놀고 있고 먹고 있다면서 새아 하나로 두 사람의 성인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생활을 하시는 거죠? 네, 회사에 자리가 조금 있으면 동생을 데려다가 일 좀 시키세요. 그래요. 마침 이번에 누가 회사에서 나가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잘 됐네요. 동생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다행히 아주버님 회사에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랑 일하는 부분에 대해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이랑 사이가 좋게 하면 괜찮은데 명절에 둘이 만나도 얘기도 안 하는 정도로 관계가 서먹했거든요. 처음에는 남편이 싫다고 말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아이, 내가 뭘 하든지 형이 트럭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지. 차라리 다른 회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지금 뭔가 내가 직장을 다시 찾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향후에 그 회사에서 일하면 너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형이 월급을 주는 거니까. 다른 곳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한번 시도해봐. 꼭 안 되면 그때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설득해 주셔서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좋은 회사라서 자금이 풍족하지 않아도 월급은 넉넉하게 주셨어요. 예전에는 둘이서 벌던 정도를 남도 혼자서 벌어오니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이 월급을 받는 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어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무엇보다 월급이 마음에 들어서 오래 다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제 남편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누가 병간호를 맡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아무래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형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다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옆에서 상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병간호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올케가 고생 좀 해줘. 만약 병간호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시어머니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며느리들이 병간호를 하게 되겠지만 저가 상주하게 되니 형님은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병수말을 맡게 된 날에 남편의 월급에서 50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수말을 맡은 상황을 고려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 일로 인해 감사한 마음은 컸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병수말을 맡아야 하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몰라 신이 나서 제게 자랑을 했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옆에서 밤낮 없이 병원호를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 또는 3달이 지났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지키며 문장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제 옷가지를 가져오기 위해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의 신발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일을 안 갔나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낮부터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니, 무슨 낮부터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당신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오늘 왜 아주버님 회사 안 간 거야? 솔직히 형이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돈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데 나는 쎄 빠지게 일하는데 많아야 400만 원이잖아. 나도 덜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다고. 형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형이랑 일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제 탓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봤어요. 본인이 다른 회사에 다녔을 때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돈보다 조금 받고 일은 더 많았지만 아주버님보다 뭘 못하냐고 하면서 씩씩거렸어요. 그때는 당신도 취업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거였죠. 그리고 당신 아주버님 회사 다니기 전에는 많아야 3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힘들다고 몇 달 다니다 그만두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병수발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당신 월급도요. 50만 원이 더 올랐잖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받고 계신 월급이 적지 않잖아.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만약 당신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우리 큰일 나겠어. 어머니의 병원비가 많이 들고 우리가 모은 돈도 없어서 그만두면 안 돼, 알겠지? 회사를 절대 그만두면 안 돼. 남편이 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보면 걱정돼. 그러다가 또 훅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았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제가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그렇게 되면 다시 난처해질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너무 적게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제 핑계를 대며 아주버님께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누라가 엄마의 병 수술도 다 들고 있는데 50만 원 더 주고 그만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서 최소 100만 원 더 주어야겠죠. 우리 마누라는 우리 엄마를 위해 병원 간호도 하느라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회사에서 가져온 돈이 거의 3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다 달라고는 안 하니까 반 정도라도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 아주버님이 지금도 많이 주는 건데 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더 원하냐고 하는 거야. 너는 양심도 없니? 그리고 그렇게 돈을 더 받고 싶으면 그냥 다른 회사로 가라. 남편이 돈을 얻어 달라고 한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아주버님도 엄격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만큼 크거든요. 아주버님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그럼 당장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버니가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게 연락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형의 월급도 올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형네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어. 형이 사장이면 무엇이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전에도 일 그만둔 채 간병하느라 바쁜데요.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다시 실직했어요.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남편을 믿고 행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회사 다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아주 버린 회사를 그만둬서 급한 돈이 필요한 지금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남편이 아주 버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믿고 시어머니 병원에서 간호를 집중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제 형제 회사에 몇 년 정도 근무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나는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남편에게 즉시 구직 활동을 시작하라고 권유했어요. 다행히 이전 회사 경력으로 여러 곳에서 면접 요청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은 2회사 정도의 면접 후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선택했어요. 회사를 떠나긴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받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다 보니요. 200만 원 조금 넘긴 돈을 받았는데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월급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돈에 비해 반토막이 되는 월급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머니의 병수진료비까지 들어야 해서 돈이 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월급으로는 우리 어머니의 간별비만 해도 거의 200만 원이 나가는데 만약 당신이 200만 원 월급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은 더 일의 돈을 더 가져다 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날 고용해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간병인을 데려다 주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도 직장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께서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어떻게 병간호를 한다고 펄쩍 뛰셨습니다. 내가 어찌 병간호를 해? 라며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며느리인 당신이 해야지. 나 혼자인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게다가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사람이라 당신만큼의 시간을 일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당연히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면서서요. 간편까지 나 혼자 어떻게 할까? 여태까지 아주버님이 당신을 통해서 많이 돈을 보내주셨으니까 병간호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남편인 본인은 병간호하기 싫으시니 계속해서 간병인을 용이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두기로 하고 제가 일을 끝내고 오면서 데려다보는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찾아보는데 시어머니가 병가를 해서 일을 안 하셨고 나이가 적지 않으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주버님 회사에서는 그래도 힘들지 않았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몸도 많이 써야 하는데 돈이 적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형님께 연락해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형수님과 연락해 지내고 있고 회사 사정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차라리 형이 내 회사에서 일할 때가 더 좋았다는데 여기서는 돈도 조금 주면서 시키는 일이 많아서 형네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남사는 아주버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저를 시켜서 아주버님의 회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게 되면서 아주버님도 다른 사람을 찾더라고요. 필요한 일 손이 없어 보여서 결국 병수발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제 몸에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자세히 모르겠어요. 눈을 감았다가 열면 흰색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니 갑자기 쓰러져 있다며 말했어요.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과로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쓰러진 것이라는 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일을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추가로 뭔가 더 하실 건가요? 검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괜히 무서워졌지만 지금 발견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자 시어머니가 돌봄을 해줄 수 없어서 형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어머님의 감정이 있겠지만 저녁마다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해서 부탁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형님은 무슨 일이냐며 먼저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아주버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면서 건강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고생 많았겠어요. 그래서 몇 일 쉬고 퇴원할 건데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몸 안에 뭔가 있나 봐요.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 일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 병원에 가서 병원 간호를 했었거든요. 형님도 가끔씩 와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푹 쉬시고 별거 아니지만 병원 음식 맛이 없을 때 맛있는 거도 사 먹고 뭐든 잘 먹으셔야 낫겠어요. 형님이 제게 병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어요. 돈을 좀 지어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형수님이 뭐 주는 거 같던데, 뭐야? 당신이 뭔가를 받았으면 나에게 알려줘야지. 혼자만 꿀꺽하면 안 돼. 왜 나 이번에 쓰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돈을 주셨어요. 당신에게 주신 돈이니까 내가 별말 안 했지? 50만 원 정도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 검사 비용으로 이것저것 들어가서 병원비에 보탤 생각이었어요. 내가 꿀꺽하긴 뭘 꿀꺽해.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혼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저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와 형님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며칠 뒤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큰 돈 들이지 않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좀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겠다 생각했죠. 남편이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야, 지금 어디가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아니야, 어디 들릴 곳이 있어? 가보면 알아. 당신이 뭐 미리 아니라고 해서 바뀌는 게 있어? 그냥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서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주고요. 매번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는 말 없는 채 남편은 온전해졌어요. 길을 이어가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아주버니의 회사였답니다. 저도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감사한 점이 있어서 따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남편이 함께 오길 원했기 때문에 얼굴을 만나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를 내리고 아주버니의 회사로 향하는 도중 남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 형 회사야. 당신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면 될 것 같아. 우리 형이 당신 병원비도 많이 부담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가족끼리 돈에 관한 계산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왔어요.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허황된 말을 할 때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계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한 말을 하자 아주버님은 흡족해하며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제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 이제부터 재수 씨랑 같이 출근하게 될 거라네요. 그런데 마른 돈이니 급하게 갚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일손이 좀 필요해서 잘 됐네요. 아버지는 제 동생이 굽혀 들어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니, 저는 아니고 와이프만 여기로 출근해.
저는 다른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먼저 여기서 일하다가 저는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계속 다니는 회사에 머물 수도 있어요. 들어보니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딱 저만 여기서 일하는 거래요.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일하면 힘들어지고 그 돈을 저랑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아버님 회사로 보냈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돈을 벌게 한 다음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앞에서 계속 지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사실 돈이 필요하면 함께 일해야 하는데 항상 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태어난 날부터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피곤해지고 기분이 나빠져서 우선 오늘은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면 지금 제가 퇴원을 막 한 상태여서 당장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먼저 돌아갔어요. 남편이 나에게 아주버님이 보태주셨다는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어요. 내가 대충 계산했을 때 받은 보험금으로 충당이 다 된 거예요. 더구나 보험금이 더 많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차돌버린 채 말한 병원비는 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50만 원이었어요. 날 위해 용돈으로 주신 돈을 이용해서 그가 직접 아버지에게 생색을 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는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셨다고 말했겠죠. 내가 서류를 찾아보고 있을 때 남편이 슬쩍 들어오더라고 해요. 그러더니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찾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당신도 형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돈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 진작에 그 회사를 떠나고 싶었는데 당신이 돈이 없다고 지속해서 말해서 거기 계속 다녔어. 그런데 당신이 형의 회사로 갈게 되면서 굳이 어렵게 돈을 벌 필요는 없어서 편안하게 그만둘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그곳에서 잘 버티고 있어야 했는데. 또한 감동적인 상황도 시간에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해봐야 해. 이따가 엄마와 이야기해야겠어. 병원에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책임감 없는 남자 때문에 내가 결혼했던 게 뭐가 좋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과로로 쓰러진 와이프가 이제 회복해서 집에 왔는데 본인만 일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이해가 돼요? 당신이 아파서 당신의 일을 그만두라고 제안해도 이번에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얘야, 나도 그만둔다. 결혼 생활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자. 회사를 옮기든 그만둬도 마음대로 하고 내가 벌면서 쓸 돈을 내면 그만이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묵묵히 짐을 싸고 있었고 남편은 문 밖에서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붙잡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염치는 있는가 싶었고 다음 날에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진행했고 이혼소장을 가져오자 남편이 발작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더 장이라도 찍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단 1분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더는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어서 내용을 계속하십시오. 친정에서 생활하던 중 친정 생활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전에 아주버닝 회사에 내 남편을 넣었던 것처럼 나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례식에 참석했죠. 남편은 제게 푼수처럼 웃으며 보였지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을 3일 동안만 제대로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러내면서 호들갑을 떨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예전부터 갖고 계신 땅이 있는데 그걸 동네 사람한테 줘 버리셨어. 지금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동네 사람은 모르고 있던 거야? 한 번도 못 들었고 저는 절대 알지 못했어. 근데 우리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대. 당시엔 빨리 와서 서류 작성해 엄마가 당신 앞으로 땅을 엄청 남겼단다. 이혼 소리는 그만하고 이게 우리 엄마 뜻이지. 와서 받아야지. 안 그래? 나도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느낀 게 많으니까 일단 와봐. 와서 이야기하자. 땅 이야기는 뭐고 남편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뭐고 순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 집으로 갔더니 땅 문서 같은 서류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제가 오자마자 저를 붙잡아 앉히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속이 참 깊으시다면서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요. 저한테 땅을 상속받으라며 성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는데 땅은 뭐 지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 팔면 1억 정도 나오려나요? 어린 계산을 해봤지만 그 정도라서 뭐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엄청난 정도로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이 조금 미지근해지자 옆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형님이 그래도 땅은 모르는 거지? 동서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어떻게 올라갈지 누가 알겠어. 차라리 지금처럼 값이 낮을 때 받아놔야 세금도 적게 내야 하고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아무튼 부럽다. 동서 어머님이 동서를 무척 이쁘다고 하셨는지 보네.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볼펜을 내밀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그리고 동생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마음을 다시 편히 놓고 과거처럼 잘 지내보세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마 그 의도로 재산을 남기신 것 같아요. 남편이 나의 앞에 앉아서 말을 끝내고 있는 동안 한순간 번개가 살며시 지나가며 그는 무릎을 꿇고 더 잘할 것이라며 제 앞으로 나아와 이제 직장에 돌입하면서 평생 함께 다니겠다는 다짐을 하더군요. 현재도 제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있답니다. 시댁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호구로 여겨서 살라며 하고 심지어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점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어머님의 병과 노래를 참 열심히 다녔잖아요. 시골에 땅이 있다는 소리도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땅이 농지예요. 농사를 지어야 보유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몰랐죠. 그게 무슨 땅인지. 근데 병간호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버님이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의 병원비 때문에 한참 골치 아픈 시기였는데 집을 판다, 땅을 판다 어찌하냐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내려온 땅이었는데 1년을 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났었고요. 결국 병원비는 어머님이 지내시던 집을 정리해서 메꾼 뒤 땅은 완전 골칫덩어리인 것 같았어요.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땅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며 빨리 팔아서 옷이라도 한 벌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셨다고 말하셨어요. 어머님도 그 땅을 아버지에게 상속받았었는데 그 땅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참아야 했던 것이라고 하셨다면서 몇 번이나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도 모르게 그 땅을 제일 먼저 남겨두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멈춰보도록 되지도 않는 핑계를 만들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촌에게 물었어요. 이것을 상속받으면 세금도 꽤 많이 나온다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녀들과는 또 다를 테니까요. 그러자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저희 시누이가 세금 걱정도 하실 줄 알았냐며 어색하게 웃으시며 세금이 부족하시면 일단 제 돈으로 먼저 빌려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텐데 월급에서 조금씩 빼도 괜찮을 거예요. 그거야 나중에 선호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어요. 그래서 저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땅은 괜찮아요.
제가 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위자료와 재산 분할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자 제 팔이 붙잡고 울면서 사정했고요. 하지만 한 번 당했으면 그만이죠. 그런 불구덩이에 또 빠질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없죠. 내 마음을 넘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깟 1억짜리 땅은 내가 혼자 벌어온 돈이고 사도 그만이라 생각했죠. 사람을 대체 뭘로 보고 고작 1억짜리 땅만 있으면서 자기 동생까지 1+1으로 끼어 팔기를 시도했다가 아주버님께나 형님께서 너무 화를 내셔서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동안 근로소득을 따져보니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더 많이 가져왔어요. 위자료와 가학진이 남편에게 빚만 300 정도 생긴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아주버님 회사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었고 아주버님과 매일 싸워서 회사가 시끄러워진다고 했어요. 저번에 형님이 전화와서 제 전 남편을 매우 심하게 나쁘다고 했다고요. 자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신혼 초반에 3번이나 직장을 옮겼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선고비라고 여길 것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쯤 되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어서 위안을 삼아서 견디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려준다면 변할 것이라고 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어요. 만약 그 나이를 먹어도 살아갈 식으로 살았다면 저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땅을 전 남편에게 주어서 거기서 함께 지낼 것이라고 할머니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전 남편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밀어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제게 줄 생각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평범한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도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몇 마디 남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